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주간에 신인균 대표가 국방부 일정이 있어서 방송 진행을 제가 대신 맡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은 우리 한국군의 신무기, 군에서 차세대 호위함이라고 부르는 신형 호위함에 대한 소식 하나와 오커스 레짐이라고 해서 호주에 핵잠수함을 주는 그러한 레짐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인 뉴스는 물론 실화는 아니지만 적벽대전에서 화공을 통해서 조조의 대군을 깼다라는 그런 설화가 있죠. 우크라이나에서 마치 하늘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처럼 러시아군 진영에 그야말로 불벼락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방어선이 초토화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군의 호위함 관련된 소식입니다. 26척의 한국형 호위함을 건조하는 사업인 FFX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 배치4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초계함과 호위함은 물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도 대체하는 사업인데 발표된 재원이 현대전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오는 7월 1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울산급 배치4함 건조사업 설명회를 열고 차세대 호위함 도입을 위한 사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SK오션플랜드 등 이번 사업 참여 희망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3조 2,525억 원 예산으로 2032년까지 6척을 도입할 예정인 울산급 배치4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각각 6척과 8척, 6척이 도입된 인천급과 대구급, 충남급을 잇는 FFX 프로그램의 마지막 함형인 배치4는 기존 충남급과 같은 선체 설계를 공유하면서 신형 무장들을 추가 통합하는 만재배수량 4,300톤의 호위함이 될 예정입니다. 배치4가 충남급 선체 설계를 공유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전투함은 충남급에 탑재되는 사면 고정형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와 16셀의 KVLS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인데요. 해군과 홍상어, 전술 함대지 유도탄을 탑재하는 기존 충남급의 신형 대함미사일이 추가로 통합될 예정이라는 것이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함대공 유도탄2, 즉 중장거리 방공무장 탑재가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대공 유도탄2는 SM2급 이상 성능을 가진 사거리 100km 이상의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인데요. LSM의 대항공기 요격탄을 기반으로 개발되는 만큼 추후 SM6급의 성능으로 개량될 여지가 있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중장거리 함대공 무장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대함 타격 능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장인데요. 미국과 일본 등 서방 세계의 대공 무장이 점차 장사정화, IAMD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와 달리 FFX 배치4는 단거리 자함방공 무기인 해군 미사일만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 전투함은 물론 방공 능력이 극히 취약한 해역함대 전체의 생존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정인데요. 부디 우리 군 관계자들 사업이 갈지 여부만 보지 말고 그 무기가 전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지 무기의 본질적 목적과 용도를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충남급 호위함 초도함이 진수됐을 때 이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보면서 한국형 이지스, 미니 이지스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레이더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기존에 회전식 레이더를 탑재했던 대구급 호위함보다 굉장히 월등한 도약을 이뤄냈죠. 문제는 무장입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함대공 미사일은 사거리 20km 정도의 해공입니다. 사거리 10에서 20km는 과거의 시스페로 함대공 미사일을 대체하는 개념이죠. 그냥 자함방공, 그러니까 스스로만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위무장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개토 대왕을 대체를 할 것이라면 적절한 함대 방공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함대 방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호위함에는 KVLS, 즉 한국형 수직 발사관 체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발사관 체계를 이용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LSM 기반으로 해서 만든, LSM은 지상에서 운용하는 장거리 방공 체계죠. 이것을 기반으로 만든 장사정 함대공 미사일, 소위 함대공 미사일 2가 탑재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무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거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100에서 200km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방사청에서도 실제로 SM2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150km 이상은 가뿐하게 나온다는 것이 정론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호위함에 이런 대형 미사일을 장착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북한이 원래는 금성 3호라는 미사일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바다수리 6호라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만들었죠. 기존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었던 대함미사일의 사거리가 100km 안팎이었다면 이 바다수리 6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사거리가 약 40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음속 대함미사일이기 때문에 해군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이 사진에서 보시는 이 바다수리 6형의 발사기 8연장이죠. 발사대 하나가 8발의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해서 사거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표적 하나를 두고 웨이포인트라고 하죠. 경로점을 찍어서 동시다발적으로 4개, 5개, 6개 방향에서 한 번에 표적에 돌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해군이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더라도 미사일 발수에서 일단 차이가 나고요. 동시에 돌입하게 되면은 교전 기회가 그만큼 짧아지죠. 그런데 우리 한국형 호위함이 대응해야 할 위협이 이것뿐인가요? 며칠 전에 저희가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 동향을 말씀을 드렸죠. 그레미샤급 초계함, 현재는 2척인데 6척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이 6척 전체에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합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2척은 통합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배치될 4척에도 지르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 해군의 사거리인 20km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면 이동하죠. 이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리고 이 사진은 지난주에 촬영된 중국 공군 H-6K 폭격기가 신형 대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쪽 날개에 2발씩 해서 총 4발을 장착하는데 KD-21이라고 명명된 이 대함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400에서 600k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탄도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으로 접근하고요. 고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해군과 같은 일반적인 대공표적, 일반적인 항공기 표적을 상정해서 만든 이런 대공미사일로는 요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전 기회도 굉장히 짧고요.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은 신형 전투함들의 함대공 미사일 사거리를 점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라고 해서 탄도미사일 방어와 공중표적 대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전투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해군이 왜 이런 전투함을 만드느냐? 만약에 이 FFX 배치4에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KDDX 상위 체급 함정의 사업 타당성이 약화됩니다. KDDX라는 강력한 방공 능력을 가진 구축함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작은 호위함들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탑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온다는 거죠. 즉, 사업이 못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러 재원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한국 해군이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과거에 독도함도 그랬었고 인천급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최악의 실패작으로 나왔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호위함 한 척에 보통 80에서 100명 정도의 장병들이 탑니다. 미사일에 피격돼서 이 군함이 격침되면 남의 집 귀한 자식인 80에서 100명의 그 장병들이 불귀의 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방사청, 국방부, 해군, 신형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사업이 갈 것인지를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무기체계로 장병들을 살리고 적의 위협을 격퇴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본질적인 부분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가 오커스 레짐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 그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인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상황, 나아가 중국에 대한 나토 차원의 대응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 회의 이후 우리나라의 오커스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미국, 영국, 호주 군사동맹 레짐인 오커스의 필러 2단계 동참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이후 참여 여부가 발표될 것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 등이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오커스 필러2 참여 여부를 발표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요 관계부처별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어떤 방침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커스 필러2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유하는 필러1과 달리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첨단 군사 역량 기술에서 협력하는 레짐인데요.
오커스 3국은 필러2 협력 대상으로 일본을 우선 지목했고 한국과의 협력도 거론해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 호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처음 제안을 받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는데요. 정부 내부에서는 이 레짐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정부가 참여를 결정할 경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오커스 필러2 합류를 결정하더라도 민감한 첨단 기술 협력에 대한 국내법 정비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 강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동서 양진영이 전열을 정비하며 전선이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동맹, 우방과의 협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호소 정부인데요. 도대체 우리 정부 안에 얼마나 많은 반대세가 존재하는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메인스트림 언론에서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대세와 반대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한민국 세력은 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 번영을 이끌어 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번영이 계속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이분들이 대한민국 세력이고요. 앞선 세대가 피땀으로 일궈놓은 과실만 따먹으면서 어떻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좀먹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영구히 누리기 위해서 극소수 기득권층만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 이런 반대세 세력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커스 레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여하고 말고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레짐입니다. 오커스가 뭡니까? 중국이라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호주, 영국이 손을 잡은 레짐입니다.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이 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중 군사동맹, 반중 안보협력 질서가 구축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나토가 점점 동진을 하면서 서태평양 지역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표면적으로는 계속해서 자유를 외치고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 취임사에 자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단어에 열광하고 안도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향해서 달렸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국내 정치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협력, 연대하는 것을 지향하고 미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그리고 유럽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협력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줬던 행보는 그렇지 않았죠. 말로만 해왔다는 겁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정말 화기애애했었죠. 자유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민주주의란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연대를 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자유총연맹 창립 70주년 행사에 가서 또 자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지와 투쟁 없이 자유를 지켜낼 수 없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내겠다.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호소하지 말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오커스 레짐 참여,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우방 국가들이 하고 있는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지금의 동맹 형태는 자치한복 교환 모델이 아니라 같은 가치,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그런 국가들끼리 국력 집합 동맹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구성원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구성원들이 이 구성원을 도태시켜버립니다. 최근에 미국이 주일미군의 전투기 전력을 대폭 현대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일본 지역에 있는 미군도 강화하고 괌 지역도 강화하고 필리핀에 있는 미군도 강화하고, 그런데 주한미군만 몇 년째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호소인이 되지 말고 진짜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행동에 나서는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자유총연맹 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자유에 대한 의지가 진심이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의 그 진심을 가로막고 있는 참모들 중에 반대세 누구인지 찾아내서 걸러내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늘이 러시아에게 불벼락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이 교착된 상황에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졌던 헤르손 전선에서 놀라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니프로강 너머 러시아 장악 지역, 특히 러시아군 방어진지 일대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 화마가 러시아군 진지를 그야말로 쓸어버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좌안 지역에서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불길이 강한 바람을 타고 러시아군 주요 주둔지가 있는 동쪽으로 커지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7월 5일 리포트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 발생한 이 산불은 강변의 산림지역과 들판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불은 서쪽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동쪽과 남쪽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월 5일 기준 새벽에는 시속 6에서 9노트, 오후에는 12에서 15노트의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산불 발생 이후 단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아 불길은 점점 더 빠르게 러시아군 진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상사태부 소방대는 물론 군 병력과 현지 주민들까지 동원해 불을 끄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바람을 탄 불길이 워낙 거세 화재 현장으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헤르손 지역은 장기간 대치 상황이 이어졌지만 다른 전선에 비해 교전이 매우 적게 일어난 전장인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가 주력 부대 대부분을 차출한 상황이어서 러시아는 방어전은 물론 화재 진화에 동원할 병력도 부족한 처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으로 드니프로강 이북 지역의 베리슬라보와 티아인카 일대에 제30 해병군단을 배치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바보라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화재가 잦아들면 도하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러시아는 강한 방어진지 상당수를 잃은 것은 물론 방어 작전에 큰 도움을 주는 수목지대까지 상실했는데요. 과연 우크라이나가 이번 화재를 기회로 헤르손 남부 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쥘지 주목됩니다. 자, 일단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수목지대, 즉 평진대 굉장히 나무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말 그대로 엄청난 속도로 화재가 번지고 있는데 영상에서 나무까지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잔뜩 건조한 상황에서 강풍도 불다 보니까 주변 지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불이 번지고 있는데 이 헤르손 지역은 드니프로강 북쪽이나 남쪽 할 거 없이 오랫동안 교전으로 굉장히 피폐해진 지역이죠. 소방 장비 같은 것이 제대로 된 것이 남아있을 리가 없고 소방 인력이라는 것도 사실상 군병력을 제외하면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화재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나사 화재 감시 위성을 통해서 본 여론들입니다. 강 남쪽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점점 번지고 있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가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지역들입니다. 참호를 파면 그 안에 각종 탄약, 물자들이 있죠. 갑자기 불길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물자들을 빼서 후방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러시아군은 지금 차량이 굉장히 부족하죠. 인력이 들고 뛸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물자와 탄약 장비를 가지고 도망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호진지의 불길이 한번 덮치면 그 참호는 방어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러시아군이 주로 참호하고 방어진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들판 앞에 있는 수목지대입니다. 나무들이 굉장히 많으면 이것을 가지고 은폐와 엄폐 쓰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수목지대 주변으로 참호진지를 집중적으로 파놨는데 이곳을 화마가 쓸고 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인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불이 이 참호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은 이 안에 있는 각종 장비들을 전부 다 태울 것이고 참호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파고 그 외벽으로 나무를 쓰죠. 이것들도 전부 다 타버리면서 참으로서의 견고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관건은 이 불이 언제 꺼질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군의 피해가 어느 정도냐에 달렸는데 이제 여름이니까 비가 오고 불은 조만간 꺼지겠죠. 근데 불이 꺼지고 나면 그 위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말 그대로
다 타버린 평지밖에 안 남을 겁니다. 자, 그럼 불이 꺼지고 나면 그 위에는 다 타고 그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평야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군이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 우크라이나군이 도하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수목선에 뭔가 숨어있는 것, 은폐엄폐된 진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허허벌판에 보이는 것에 박격포라든가 포병사격으로 제압사격만 해놓고 그냥 배를 타고 건너면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노렸는지 35, 36, 38 이런 해병 여단들을 통합해서 제30 해병 군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대를 드니프로강 이북 지역에 배치를 해놓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과연 이 해병 군단이 이름에 걸맞게 이번 화재가 만들어준 기회를 도하 작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 헤르손 전선의 전황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크릿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